최근에 조훈현 구단하고 이창호 구단의 그 실화를 다룬 영화 승부 혹시 보셨어요? 아, 네, 봤습니다. 그 스승과 제자 간의 대결 정말 숨막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영화 속 장면이 사실 한국 바둑사의 아주 중요한 한 단면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영화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아주 오래전 삼국시대부터요. 한국 바둑이 걸어온 길, 황금기도 있었고 또 잠깐 주춤하기도 했고 네. 그리고 요즘은 또 어떻게 다시 떠오르고 있는지 그 핵심만 좀 짚어서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여러 기사나 기록들도 좀 찾아봤고요. 좋습니다. 단순히 앵달 이야기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 바둑이 어떻게 세계 정상까지 갔는지, 그 과정은 어땠는지, 또 지금은 어떤지 그 맥락을 좀 짚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시죠. 바둑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생각보다 훨씬 오래됐더라고요. 삼국시대 기록에도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백제 계로왕 이야기는 유명하죠. 바둑에 빠져서 나란 일을 좀 소홀히 했다는. 아, 그런 기록이? 네. 그리고 신라 고분에서는 바둑돌로 보이는 그런 자갈돌 유물도 발견됐고요. 단순한 노이가 아니었던 거죠. 오, 그럼 그냥 게임이 아니라 다른 의미도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외교수단으로 쓰이기도 하고 지식인들한테는 정신수양 도구이기도 했고요. 조선시대에는 순장바둑이라고 지금이랑 좀 다른 방식이 유행했는데 순장바둑이요? 네, 미리 돌을 좀 깔고 두는 건데요. 근데 아쉽게도 이게 그냥 기의 약간 기술 정도로만 여겨져서요. 학문이나 예술보다는 좀 낮게 봤어요. 그래도 재미는 있어서 민간에서는 계속 이뤄졌죠. 아하, 그럼 우리가 아는 현대바둑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건 광복 직후로 봐야 합니다. 일본에서 활동하던 조남철 구단이 귀국해서 한성기원을 세웠거든요. 한성기원. 그게 지금 한국기원의 전신인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일본식 현대바둑 규칙 들여오고 또 국수전이라고 당시 최고 권위 기전을 만들면서 틀을 잡은 거죠. 이야, 그때 조남철이 와도 안 된다 이런 말까지 있었다면서요? 네, 정말 그 시절엔 조남철 구단 독주였죠. 그러다가 이제 60년대 중반 넘어가면서 김인 구단, 윤기현 구단 같은 일본 유학파들이 등장해요. 아, 새로운 강자들이. 네, 그러면서 판도가 좀 바뀌기 시작하고 1968년에는 서울 관철동에 한국기원 건물이 생기면서 상징적으로 관철동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70년대 들어서면서 큰 변화가 오죠. 이게 영화 승부 배경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딱 맞습니다. 1971년에요. 아주 패기 넘치는 신예였던 서봉수 당시 2단이 절대 강자였던 조남철 8단을 꺾고 명인 타이틀을 따냅니다. 이게 엄청난 파란이었죠. 와, 세대 교체의 신호탄이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일본에서 조훈현 구단이 돌아오면서 그 유명한 조서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한국 바둑이 정말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죠. 조훈현 구단은 전관왕을 3번이나 하고 서봉수 구단은 정말 끈질기게 맞서고요. 두 분 스타일도 완전 달랐다고 하던데요? 네, 조훈현 구단은 굉장히 화려하고 빠른 공격 바둑이었고 서봉수 구단은 뭐랄까 끈질긴 된장 바둑이라고 불렸죠. 정말 극과 극이었어요. 아, 그래서 팬들이 더 열광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기에 기계파동이라는 일도 있었어요. 그 대국료 인상 같은 프로기사들 권익 문제로 기원이랑 좀 부딪혔던 건데 아, 그런 내부 갈등도 있었군요. 네, 결과적으로는 기사들 목소리가 좀 더 커지는 계기가 됐죠. 권익 향상에도 영향을 줬고요. 근데 이 조소시대에도 세계 무대에서는 아직 우리가 좀 힘들었죠. 맞아요. 그때는 여전히 일본하고 중국이 워낙 강했으니까요. 1988년에 첫 세계대회인 응시배가 열렸는데 한국 대표가 딱 한 명, 조훈현 구단뿐이었어요. 딱 한 명이요. 와, 그런데 바로 그 대회에서 조훈현 쿠안이 중국의 네웨이핑 구단을 꺾고 우시를 해버립니다. 정말 극적이었죠. 와, 대단하네요. 이게 바로 황금계 시작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한국 바둑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어서 영화 승부의 또 다른 주인공 이창호 구단이 등장하는 거고요. 네, 스승인 조훈현 구단, 라이벌 서봉수 구단, 그리고 세계 최고의 공격수 유창혁 구단까지 해서 4천왕 시대라고 불렀지만 결국 최후의 승자는 이창호 구단이었죠. 돌부처라는 별명처럼 정말 흔들림이 없었다면서요. 네, 그 반면 운영은 신산이라고 불릴 정도였으니까요. 상대들이 그냥 2점 깔고 둬도 이기기 어렵다고 했어요. 와, 2점을 깔고요? 네, 그 정도로 압도적이었어요. 진로배 같은 국가대항전에서는 한국이 연승 신화를 썼죠. 특히 1997년에 서봉수 구단이 9연승으로 우승시킨 건 정말 전설입니다. 아, 정말 한국 바둑의 황금기였네요. 근데 영원할 순 없으니까 이창호 시대도 조금씩 저물기 시작했겠죠. 네, 그렇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세돌, 최철한 같은 아주 개성 강한 젊은 기사들이 막 치고 올라왔고요. 또 동시에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어요. 국가적인 지원을 받으면서요. 아, 중국 바둑이 강해지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군요. 네. 그래서 2010년대에는 우리 국내 기전 수도 좀 줄고 젊은 층 관심도 예전 같지 않아서 약간 침체기를 겪기도 했죠. 2016년에 이세돌 구단이랑 알파고 대결은 정말 큰 이슈였는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좀 위기감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했고요. 맞아요. 인간 최고수가 AI한테 지는 걸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다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 어떤 희망이죠? 바로 신진서 구단입니다. 지금 뭐 압도적인 실력으로 몇 년째 세계 1위를 지키고 있잖아요. 새로운 역사를 계속 쓰고 있죠. 네, 신진서 구단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신민준, 박정환 구단도 꾸준히 잘해주고 있고요. 특히 최정 구단. 여성 기사 최초로 메이저 세계대회 결승까지 갔잖아요. 이건 정말 큰 사건이었어요. 아, 맞다. 최정 구단 정말 대단했죠. 그럼 요즘 분위기는 다시 좀 살아나고 있는 건가요? 네, 다시 대회 수도 좀 늘어나고 있고요. 중요한 대국은 시청률도 꽤 높게 나오고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아요. 신민준 구단 LG배 우승이나 최정 구단 삼성화재배 준우승 같은 건 팬들 가슴을 정말 뛰게 했죠. 다행이네요. 그래도 중국과의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겠죠? 물론입니다. 그게 지금 한국 바둑이 넘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죠. 인재풀이나 지원 면에서 아직 차이가 있으니까요. 오늘 영화 승부 이야기로 시작해서 한국 바둑의 역사를 쭉 훑어봤는데요. 조남철 구단의 시작부터 조서 시대의 격돌, 이창호 시대의 평정, 그리고 신진서, 최정 같은 새로운 별들까지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네, 황금기도 있었고 어려운 시기도 거치면서 다시 부흥을 꿈꾸는 한국 바둑의 이야기는 뭐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알파고 이후에 AI가 바둑 공부에 필수가 된 시대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대에 인간 기사만이 가질 수 있는 직관이나 창의성, 그리고 영화 승부가 보여준 그런 뜨거운 승부사 정신, 이런 것들은 앞으로 바둑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AI 시대의 바둑, 인간은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